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제가 뭐 가족 독서 코칭할 때 이제 강연 형태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11월 달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오늘 다 시간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 이제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뭐 작은 습관들이라는 부제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맨 아래쪽에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해외 생활,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포항까지 여러 곳을 저는 고향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혁명 캠프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청울림님이랑 계속 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자이어캠 14기 MVP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 조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어떤 비장의 카드를 선보인 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전에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자기혁명 캠프가 우리 팀원들에게 한 달 동안 활동해서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혁명 캠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자책으로 만들었어요. 5명이 네 그렇게 해서 MVP가 됐고 그 다음 기수로는 이제 청울림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업에 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아웃풋을 하고 있다. 그런 형태로도 조금 활용이 돼서 나름 좀,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자기격리 캠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 쪽에는 또 제가 신정철 작가님을 초빙해서 저희 자약캠 안에서 이런 북토크를 했던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네. 제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읽으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주를 이룰까? 서울대 연구팀은 우선 콘셉트를 넘어 콘셉트의 연출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지금의 트렌드로 꼽습니다. 여기에 SNS를 기반으로 한 1인 마켓, 과거를 재현했던 레트로를 넘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 뉴트로의 시대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자는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그녀로 바뀌는 순간 가려졌던 아내가 내게로 왔다고 말합니다. 11년간 가족을 위해 일만 했던 바보 같은 남편이 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아내를 향해 미처 못한 깨달음을 진솔한 이야기로 털어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을 내니까 뭐 신문에도 실리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약간 좀 부끄럽게도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아내 수업이라는 제목이 과연 뭘까?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는 거냐? 그런 약간 궁금증도 유발하는 제목으로 지었고 읽어보신 분들은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 아내 수업이라는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배우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는 좀 많이 되었고요. 그 뒷이야기까지 오늘 1부와 2부 이야기, 아내 수업과
그리고 남편 수업이라고 할까요? 뭐 아빠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자녀 수업. 제가 이제 가족들 중에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아내 수업은 저는 배우자는 어떤 일방적인 하나의 어떤 상하관계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결혼 전에 우리가 보통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상 연애와 결혼의 차이. 결혼하면 남자는 바깥일, 뭐 여자는 집안일. 요즘에는 다 전체적으로 뭐 같이 공동 뭐 가정 활동, 뭐 육아 활동 다 하고 또 맞벌이 하시러 이런 분들이 계셔서 좀 다르지만, 하여튼 제가 25년, 16년 전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뭐 남존여비, 뭐 유교 문화에서 그래서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뭐 키우면서 일을 더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가 멈추는 그런 일도 있죠. 제가 유럽에 한 7년 살 때 이제 봤던 회사 직원들, 여성 직원들 혹은 그 가족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 문화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없다.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그런 차이 없이 같이 일터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와 뭐 유럽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봐온 게 조금 제가 변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제 소개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 지난번에 재벌 엄마님이 제 책을 읽고 제 직장에 육사 출신 뭐 누가 있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1997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약간의 과거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있어요. 어디는 좀 찾아보셨나요? 이 사진은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동기생들끼리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의 저랑 좀 닮은 것 같나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제 룸메이트예요. 같은 한 2년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룸메이트로. 이 친구를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봤는데요. 이전 정권 때 이제 안보실장님이 이제 평양에 특사로 갈 때 저 뒤에 있는 요 친구가 안보실장 이제 비서실에 있어서 같이 이제 평양으로 가는 날 이게 보니까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친구 잘 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얼굴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네, 역할을 하고 군과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네. 여러분들 연애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여기가 종각역에서 국세청 빌딩과 인사동을 가는 길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신시화로. 제가 여기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뭐 연애를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데이트 비용도 같이 내자. 뭐 당연히 좀 바래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각자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할 생각도 없지만 혹시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다.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뭐 연애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되게 잘난 그리고 나쁜 남자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지나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유럽의 폴란드로 주재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돼서 갔고, 아내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을지로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남편 따라 가야 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따라서 왔어요. 3개월 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아내가 온 날 만나서 내가 유럽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또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능력을 펼쳐라. 열심히 살아보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알아봐라, 유럽에서. 사실 뭐 아내가 뭐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된 상태 와서 유럽에서 현지 채용을 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없는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청소를 제 기준으로 되게 못하더라고요. 나름 하긴 한다는데 뭐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 셋째 딸이에요. 내 사남매 중에 셋째 딸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상처가 되는 말들을 아무 그 의식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내는 결혼 초기에 이제 아주 먼 나라에서 적응해 가고 또 아내로서 역할을 배워가는 그런 시작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만든 폴란드에 있는 회사, 포스코 해외 법인 중에 이제 폴란드에 처음 만들어진 회사를 제가 이제 만들었던 사진이라서 보여드리고요. 결혼 1년과 2년째는 아까 봤던 그 사진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이제 건설을 하고 이제 신입이나 폴란드에서 현지인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이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걸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집에 갈 시간은 없었죠. 거의 1년 반, 2년 정도 늘 뭐 새벽에 집에 가기도 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거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는 게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도 일에 묻혀 살고,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도 빨리 적응을 하려면 한국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내는 뭐 폴란드 말도 모르고 그리고 만나는 것도 아는 지역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아내는 삶이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유럽에 있은 되게 멋진 모습이 정작 아내에게는 이런 고립의 지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째 그리고 한 5년째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국제 전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받고 첫째가 태어났다. 그리고 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아들을 만났고 또 둘째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해서 한국에 와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자 병원에서 힘들어했고 저는 또 회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신이 첫째예요. 첫째. 온몸에 지금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 그래서 아내가 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거든요. 지르텍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왔어요. 유럽, 폴란드 올 때. 그래서 지르텍을 하루에 하나 혹은 뭐 2개 이렇게 먹어야지 두드러기가 안 생기는. 그런데 아이에게까지 이게 보이니까 제가 약간 이성을 잃어서 이렇게 유전 아니냐고 아내에게 뭐 약간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나 아내를 두고 저는 회사 일 핑계를 대고 또 골프를 치러 가면서 저는 계속 이제 저의 중심으로 해서 아내나 그리고 가족에게는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6년쯤 돼서 첫째 직장에서 저는 멕시코, 미국 쪽 멕시코로 이제 발령이 날 예정이라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유럽 생활이 그래도 한국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낭만적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생각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독일 회사로 옮겨서 이제 완전히 한국과는 인연을 끊고 유럽에서 정착하려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옮긴 회사에서 또 열심히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내는 두 아들을 혼자 다 키우면서 했고, 저희는 더 어려운 관계로 치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7년째 될 때 아내는 이렇게 아내와 우리는 소통도 안 되어 있고요. 아내는 큰 향수병과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난소암이라는 좀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년 동안 아내를 병들게 한 그런 나쁜 남자고요. 네, 이 남편의 행동은 일만 하는, 일에 빠져 있는 일 중독자였죠. 그리고 아내의 삶, 아내의 하루, 아이들의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아내의 행동이나 아내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아내를 비난하거나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칼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제가 독서를 하는 이런 말, 이런 혀가 더 날카롭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수술을 하러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요. 수술을 하고 저도 한국에 와서 아내 뒷바라지를 했는데 첫 수술을 끝내고 다시 폴란드로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의 인사 매니저인 여자 매니저가 보제나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입장하시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을. 김 팀장님, 지금 당신 여기서 뭐 하시냐고. 당장 한국에 있는 아내 곁으로 가시라고. 돈도 명예도 이런 거는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가족 중심적이고 건강과 행복을 더 추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벌레냐, 기계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회사를 완전히 다 그만두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려웠어요. 저는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8살일 때 형님이 32살 때 결혼도 못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나에게 또 다른 이런 상처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제 백수 남편이 되었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병원에 같이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집안일도 제가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영화 배우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대화를 조금 시작했고요. 노래방도 같이 가봤고요. 그제서야 제 아내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도 몰랐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 1년 정도 이런 노력을 했어요. 회사는 한 10개월 정도 이제 다니지 않고 계속 집에서만 있었는데 회사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포항에 내려와 있었고요. 같이 포항에 내려가 있었는데 한 1년 반 만에 이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때 아내는 저한테 그동안 당신의 1년 혹은 1년 반의
변화의 모습이 조금 고마웠는지 혹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의 표현이었는지 고맙다는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당신 할 만큼 했다. 근데 내가 또 아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작별 인사가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사랑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을 좀 해봤어요. 네, 관심을 더 보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일구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글도 쓰고 제 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는 그래서 매일 밤 9시만 되면 저희는 제가 아내 발 마사지를 그렇게 하면서 아내의 속마음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발의 온기 발이 우리 몸 내장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내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꾸준하게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면 흑령산이라고 있는 편백숲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면역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는 숲이라서 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장기로 빌려서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일주일 정도씩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게 혈액 검사를 하면 이 수치가 되게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내가 되게 기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에요. 고향 마을이 이렇게 초가집도 있고 그래서 고향에 가면 아내가 시골 냄새가 나서 좋다. 뭐 소 거름 냄새, 뭐 나무 타는 냄새, 네. 그래서 도시 여자가 이제 시골 여자가 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주인데 경주 동아마라톤에 2009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마라톤도 하면서 아내가 지구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닭살스러운 아침마다 잘 잤는지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출퇴근할 때 당연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맛이 있든 없든 늘 고맙다는 말 꼭 하고요. 맛있다고. 그리고 1, 2초 앉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안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안으면서 이제 아내 몸속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전해져서 좀 좋은 기운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서 몸속에 이렇게 크게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그냥 눈빛으로 혹은 그냥 말로 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저는 사랑이 아니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주변 분들한테.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뭐 체험학습도 한다고 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주말에는 늘 집 밖에 나가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주말에는 늘 자연 속으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 집에서 가까운 곳에 텃밭도 분양해서 이렇게 고랑도 일구고 씨앗도 뿌리고 모종도 하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되게 많이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3평 남짓한 텃밭에서 이렇게 희망도 그렇게 가꾸고 직접 키운 것들을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는 글쓰기를 조금 했어요. 글쓰기를 아내를 기억하고 혹은 저의 나쁜 행동들을 더 이상 다시 하지 않기고자 하는 그런 고백의 이런 글들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과정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글을 좀 알렸더니 이렇게 라디오에서도 방송이 돼서 양희은 선생님이 36살인가? 그때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시한부 뭐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가 돼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이분이 제 아내 사연을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 보고 또 이 MC들이 좀 서로 약간 울먹이고 저는 이 방송이 나온지도 몰랐어요. 이게 보내주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을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깜짝 놀랐다고 네 이름 방송에 나왔다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너희 집에 그래서 전국 방송됐으니까 아마 건강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방송의 힘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세 번째 수술하고 5년 만에 2020년도에 수술하신 의사님이세요. 네, 5년 전에는 수술하다가 포기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되게 두려움에 가득한 말씀을 하셨는데 5년 후에는 기념사진을 찍읍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정말 드물어서 학회에다가 조금 사례를 좀 발표하고 싶은데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아내랑 저는 밑에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되게 이게 기쁜 건지 아니면은 얼떨떨했던 그런 날입니다. 난소암이 완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결혼 14년 중에 앞에 7년은 아내를 아프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아내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으로 이렇게 살린다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네. 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독서 인증 7번째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저는 뭐 몇 번 했는지 정도만 쓰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텍스트를 길게 해서 오늘 뭐뭐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뭐뭐 때문에 누구에게 고맙다. 자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배우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감사의 표현을 글로 쓰시는데 직접 그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눈빛을 통하면서 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독서 인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꼭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정의를 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렇게 독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오늘 아빠로 입장하신 분들은 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 수업이라고 이부를 표현한 건 제 핑계거리를 좀 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한 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남편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시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50대가 지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는 눈치를 많이 주시는 그러죠. 대부분은 근로자로 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의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우리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있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살았던 유럽에서는 아빠는 그냥 아이들의 가족의 친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그리고 가족에게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긴 휴가를 내서 유럽 전역을 이렇게 다니고 또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직장보다 가족이 더 우선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제나라고 하는 인사 매니저의 집에도 우리 가족이 이제 갔었는데 정말 가족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고 정말 여유 있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고 이렇게 가족이 서로의 행복을 도와주고 가꾸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할 건데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유명하신 프레임이라는 책도 쓰시고 네,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하시러 다니는 저희 포항에도 몇 번 오셔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 앞에 있고 그리고 친구와 애인, 친구 애인과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누가 누굴까요? 이 앞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혹시 되면 한번 여기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단어 누구랑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한번 써보실래요? 오, 가족, 배우자, 자녀? 잠깐만요. 여기 세 개, 두 개. 이게 글자 수로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모티버님 주셨고, 네. 그냥 생각난 대로 쓰시면 돼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각자가 정답이면 여러분은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니까. 네. 다른 분은 잠깐만요. 네. 네, 볼까요? 답이라기보다는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거의 비슷하다. 배우자 들어갔고, 자녀도 들어갔고, 우리 모티버님 거의 뭐 다 맞추셨네요. 최인철 교수님은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그리고 친구와 애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리고 이 자녀를 함께 만든 키우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이런 분들, 요렇게 제가 표현한 건 이게 가족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여러 뭐 독서를 해보면 부자의 독서법도 그러고 부자들도 기본적으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저는 그걸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늦었지만 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최인철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좀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그러면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나 행복하려면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 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아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하면 행복할 거다. 근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나를 보는 아내나 배우자 혹은 아이들도 아빠가 혹은 엄마가 되게 늘 행복감에 있고 목소리도 말하시는 것도 되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해심도 있으시고 즐거워서 그럼 가족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하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도 일정 부분은 확보를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 생활 앞에 5년, 7년 동안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직장에서, 오로지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육사를 나왔지만 군 생활을 일찍 접고 사회로 나와서 201명의 졸업생 중에 제가 혼자 사회에 나왔으니까 200대 1. 내 친구들이 군에서 혹은 어느 조직에서 이 위치에 가 있을 때 저는 사회에서 이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만의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 대단한 곳에 와 있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때는 뭐 젊기도 하고 어떤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살아오는데 제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다 보니 제 스스로에게도 되게 힘든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행복 키워드를 말을 하러 가면 저는 건강이고 그리고 기록하는 삶 그리고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이야기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앞장에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사진이 깨져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 그 22살 때, 23살 때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 예, 제가 여기 22살 때네요. 그리고 저희 둘째 형님. 그리고 이렇게 첫째 형님, 뭐 둘째 누님, 첫째 누님, 그리고 부모님. 네, 뭐 저희 큰 형님은 되게 잘생겼어요. 네, 저는 그냥 보통이고 이런 가족의 에, 행복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육사를 졸업하던 해 저는 군 생활을 못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 동안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생도 생활할 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이 빠졌어요. 왼쪽 어깨가 빠졌는데 이걸 숨기고 계속 군 생활, 훈련, 그리고 뭐 수업 하다 보니까 3학년쯤 됐을 때 팔의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냥 통증만 하고 왼쪽 어깨 우리 파스나 맨솔에다 로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흥건하게 바르고 견디고 그랬는데 4학년쯤 되니까 어느 순간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손으로 뭘 잡고 있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후배가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진 걸 들고 와서 선배님 가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제 몸이. 제가 큰 병이 있구나. 이거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제 목 속에 뇌에서 내려오고 요 목에 이제 신경 다발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양 수술을 하는 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했던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 제 몸 상태가 아주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군생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생활 해도 장교 자력표라고 하는 거기에 수술한 환자 뭐 이런 기록 있으면 장군 별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죠. 군생활 아무리 해도 이미 나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
그게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전역을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또 고민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스토리는 다른 또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역했던 해가 98년도 우리 IMF가 터져서 취업도 못하고 멀쩡한 회사 다니신 분들 다 이제 자리를 잃고 이런데 제가 아픈 몸으로 전역을 해서 사회에 나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가에서도 버림받아서 그리고 아픈 몸,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와서 시련이 좀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이게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팔은 감각이 돌아왔는데 오른쪽 팔이 이제는 그 신경이 이만큼 물려 있다가 몇 년 동안 풀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인데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손도 떨리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국을 뜨면 손이 떨려가지고 국물도 떨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터널 속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99년도 3월 달에 네, 계속 입장하시네요.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와, 나도 한때는 달렸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걷기도 힘들고 감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진 않다. 힘들어도 뛰다가 죽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직 23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좌절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주의 동아 마라톤 아까 앞에 아이들과 아내가 뛰었던 그 마라톤을 99년도에 처음 3월 달에 내려와서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묶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마라톤 동호회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 본 분들과 함께 여기는 변산반도 쪽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연선 모임도 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했지만 유럽에 나와서도 그걸 계속 이어가고자 제가 이제 이 폴란드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재원들을 모아서 여기는 이제 베를린의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참가해서 주재원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럽에서 좋은 뜻깊은 추억 하나 만들고 가시라라는 걸로서 제가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념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것은 폴란드에 제가 마라톤 대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폴란드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있는 이런 경제 특구에 기업이 한 20개 기업이 있고 거기 한 10,000명 넘는 이제 현지인들이랑 한국 주재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 마라톤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가 제안했더니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고 그걸 왜 하냐고. 근데 현지인들이 더 반겼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재원들은 다 좋은 차, 벤츠 타고 다니고 하는데 폴란드인들은 한국보다 많이 못 살거든요. 그들은 중고차, 작은 차, 소형차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달리기 하는 순간에는 한국 사람이든 뭐 법인장이든 관리팀장이든 뭐 우리 현지 워크든 똑같이 두 발로 뛰는 거니까 정말 즐겁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제가 만들어서 첫 대회가 끝난 날 이 현지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2010년도 이 대회가 제가 만들었는데 매년 이제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한 13년째 지금 폴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이어주는 좋은 문화적인 이런 행사가 됐고요. 이 사진은 프라하예요. 프라하의 구시가를 이제 제가 달릴 때, 한국에서 마라톤 할 때는 외국인이 되게 오면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유럽에서 뛰니까 이 현지인들이 동양에서 온 사람이 뛰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지, 근데 결국에는 그냥 땀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으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라톤을 시작해서 이렇게 건강을 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조금 올라왔고요. 근데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고 또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참 뜨거울 때 여러분들 어디 계셨나요? 시청에 계셨나요? 아니면 여의도에 계셨나요? 저는 강남에도 있고 뭐 시청에도 가고 뭐 여의도도 가고 했었는데 제 형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월드컵 때는 같이 응원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안 좋아지셔다가 2003년에 이렇게 제 손을 꼭 잡고, 이미 병원에서 입원하고 시한부로 6개월, 뭐 3개월 그런 이야기할 때 저는 형님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게 직감이 됐어요. 그래서 형님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형 손을 꼭 잡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형님이 말도 못하고 계속 숨만 쉬고 있는 중에 제 손을 힘을 조금 내고 잡더니 제가 이 말 하기를 기다렸었나 봐요.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준범아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안 냈으면 이런 표현도 못했을 거고 또 형의 마지막 말도 못 듣고 보냈을 것 같고, 부모님, 형님, 누님들이 다 같이 계셨지만 제가 이 말 하기 전까지 아무도 다른 가족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 아버님 다 보내기 전에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그제서야 말씀하셨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저는 네, 뭐 형님이 이제 32살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분도 계셨는데 형님이 이제 그분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제 이별 통보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수님 될 뻔했던 분도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했죠. 이제 영원히 이별을 했습니다. 죽음도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슬펐지만 저는 형님을 잘 보내드렸다. 그리고 나도 평생의 한이 될 그런 말을 못했던 게 한이 될까 봐 그랬는데 용기를 내서 말을 해서, 그리고 웃다가 장례식장 내내 미친 듯이 저는 계속 그런 모습으로 하고 형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이남희 씨를 다시 종강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되게 하여튼 제 인상에는 되게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표현이 서툴렀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짧고 마라톤 하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다 타고, 근데 그냥 주저리 그냥 뭔 말을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결혼해도 뭐 아예 안 가질래요 뭐 이런 말 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표현이 서툴었던 그런 속마음을 잘 말 못했던 거는
형 모까지 저는 이제 5남매에서 이제 4남매가 됐으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는 게 부모의 가장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형목까지 열심히 살려다 보니 그런 여유도 좀 없어서 아내에게 사랑 표현도 잘 못하고 나쁜 남자로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좀 몰랐어요. 결혼한 이후에만 했고요. 어느 날 꿈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서 꿈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형님이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 이 비행기 날개에 앉았어요. 조종석에 앉은 게 아니고 이 날개 위에 둘이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날아가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꿈이니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천국에 가는 느낌? 형이 왜 왔지? 형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왜 꿈에 나타났지? 근데 이제 꿈에 나타난 이유가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꿈 꾼 이후로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제가 유럽에 갈 거를 형이 알았는지 이렇게 얻고 유럽에서 주재원이 됐죠. 이게 이제 제 회사의 직원들, 예, 예, 워크숍 이야기 때 사진인데, 네, 또 오시네요. 나다움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었지만 이제 폴란드라는 곳에서 유럽인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 사람 사는 모습을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가진 이별의 아픔을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이랑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죠. 삶의 가치에 조금씩 눈을 떴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행복했지만 그래서 회사에 계속 있게 됐지만 그 반대로 집에서는 시간을 못 보냈던 그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2012년도니까 둘째가 태어나고서 1년째 여기 우리 오른쪽에 깜찍한 아이가 우리 첫째 신이 지금 3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엄마 품에 있고요.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때가. 바쁘게 일하다가 폴란드 북쪽 바다가 발틱해예요. 발틱해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서 모터보트를 빌렸어요. 전세를 냈어요. 거기에 타고 발틱해를 항해를 했어요. 2시간 정도. 파도를 가르며 엄청 햇살이 눈부신 날. 너무 좋다고 우리 애가 이런 모습을 사진을 담은 게 유럽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네, 좋네요. 보니까 두 아들이 태어나고 발티키에서 이 행복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느낌으로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내는 아프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현지인이 있고 그래서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깨닫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을 보냈는데 아내까지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고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읍시다 라고 하셨고요. 완체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제 자신도 아파봤고 아픔으로 형을 떠나보내도 봤고 그리고 떠나려는 아내를 잡아도 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이제는 아프려고 하는 활동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의 기본 필수 아닌가 싶어요. 우리 뭐 오드리 님도 최근에 너무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되게 슬럼프를 8, 9월에, 9월, 10월에 보내고 계신데 잠도 많이 자고요. 그리고 잘 먹고요. 많이 웃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이렇게 독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여기에 나정인가? 가운데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누구가 된지 아시죠? 정우?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재밌는 드라마였잖아요.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글쓰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글을 쓰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강원국 작가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첫 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내에게 제가 글을 처음에 2013년도, 2014년도에 글을 쓰면서 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온 잘났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을 막 쓰는 거예요. 내 잘났다, 나는 뭐 했다, 힘든 거 다 극복했다,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걸 딱 집사람한테 주면 이거 쓰레기라고, 이거 누가 읽냐고, 네 이야기인데 누가 아무도 안 읽는다고 이런 걸 차라리 쓰지 말라고. 제가 겨울 내내 막 이제 저녁마다 방에 틀게 박혀가지고 막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쭉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가기 전까지 한 30대 중반까지의 이 이야기를 글을 쓴 거를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몇 개 읽다니 이건 아니다. 아무도 안 읽는 거 헛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글은 쓰레기라는 표현을 아내에게 받아봤어요. 이게 네, 제 일기장이거든요. 1994년 1월 22일 날 쓴 제 일기장이에요. 새로운 아침을 새하얀 눈을 밟으며 시작하였다. 이게 뭔 날인지 아세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 입학을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육사에 가입학한 첫날 저녁에 쓴 글인데 이날 아침에 제가 그때 목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당산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타고 쭉 와서 석계역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육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마을버스를 타러 가는 새벽 길을 어머님이 눈길이었어요. 제가 가는 길을 어머님이 조용하게 혼자 눈물을 훔치시면서 따라오시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18살이 이제 육사 들어가는 그 순간을 저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썼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눈이 내렸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중 오시는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일기장의 첫 문장이 이랬던 것 같아요. 94년이니까 뭐 28년 전에 글이네요.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98년 1월 6일 날이 제 생도생활 마지막 일기장의 기록이에요. 이거 이후로 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준비.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제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뭐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네, 이게 제가 3월 달에 졸업했는데 거의 2달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병원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양록, 군에 가신 분, 군 생활하시는 분들 다 수양록을 쓰실 텐데 이런 기록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서 펼쳐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고 그리고 글감이 가득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의 한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을 찍든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으면 그때 추억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라톤을 했잖아요. 마라톤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마라톤 월간지에서 연락을 해서 당신들 동호회 되게 보기 좋다. 동호회 소개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마라톤 동호회가 월드컵 성공 기원을 위해서 2002년도 3월부터 5월 개막식까지 남산을 포함해서 서울 그리고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2002km를 달리자라고 해서 이벤트를 했고 그게 이제 무게로 2002km가 넘어서 남산에 개막식 하는 날 모여서 이렇게 축하 파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든 다음 카페에 있는 마라톤 동호 이름이 아테네를 꿈꾸며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를 소개하는 글이 제가 쓴 첫 어떤 원고예요. 어디에 잡지든 어디에 실린. 그래서 이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제 사진과 지금 줌으로 보이는 제 사진이 어디가 더 늙었나요? 지금 제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이때 맨날 마라톤 한다고 시커먼 얼굴에 네, 여튼 이랬어요. 넘어갈게요. 네, 참 그리고 이게 왜 이날을 잊을 수 없냐면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 6월호인가 실련계 잡지가 쫙 깔려 있는데 가서 제가 잡지책을 펼치고 거기에 제 기사를 딱 보고 온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와, 글을 쓰면 이런 게 되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 잡지를 사가는 장면을 막 보게 되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 이런 짜릿함이 있구나를 조금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제가 폴란드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광고 회사, 뭐 금강기획, 뭐 대홍기획, 뭐 제일기획 이런 광고 회사들 대형 광고 회사 있는데 롯데 계열인 대홍기획에 아는 어떤 분이 제 블로그를 보건가 어떤 것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시리즈로 이제 유럽의 나라마다의 이제 광고에 대한 글을 쓰는데 폴란드는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그리고 광고 관련된 주제로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은 게 이게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처음 이렇게 원고료를 받고 썼던 그런 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글 쓰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어디 무슨 100일장 이런 데 가본 적도 없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또 제가 가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날의 시제가 주어지면 한 2시간, 3시간 동안 뭐 고민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수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내면 또 그날 이제 끝나기 전에 다 이제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요거는 경주에서 김동리, 박목을 무슨 100일장을 하는데 그때 3등 했네요. 차하 일반부 3등 해서 뭐 상금도 받고 상장도 받고 이걸 이제 애가 보더니 우리 아빠 상 받았다고 해서 같이 사진 찍은 거네요. 그래서 포항, 경주, 뭐 부산 뭐 이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100일장은 보통 주말에 하니까 가서 뭐 여행 겸 가서 100일장도 참가하고 이렇게 글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문인협회에서 하는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제 수필가로 신인상 받고 등단도 해서 이렇게 정서도 받았네요. 제가 참고한 책은요, 몇 가지 책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쓰기 책이라고 해야 될까?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강원국 작가님이 쓴 책인데
되게 유명해요.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의 대통령의 글쓰기, 뭐 강원국의 글쓰기 이런 책을 제가 글 쓰는데 참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분이 글 쓰는 방식이 어떻고 루틴이 어떻고 그리고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까지 다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막연하게 저는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읽고 팬심이 생겨서 블로그에다가 이 대통령의 글쓰기의 독후감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강욱 작가님이 포항의 도서관에 이제 세 번째 책 출간 기념회, 저자 강연회를 왔다는 걸 알고 제가 사인을 받을 겸 그리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봉투가 하나 있잖아요. 이 봉투는 첫 책인 아내 수업의 초고예요. 원고를 출력을 다 해서 100장 정도 되는 걸 출력해서 봉투에 넣고 첫 번째 장에는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에 독후감, 서평 쓴 거 A4 2장으로 해서 출력을 해서 묶음으로 딱 해서 봉투에 딱 넣고 이분이 작가 사인을 이제 청중들은 다 해주고 여기에 쓴 거예요. 김대중처럼 노무현 같이 김준범답게라는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이분 지금 어디 되게 불안한 자세죠. 이게 뭐냐면 KTX 역의 기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인 받을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빨리 이제 끝났으니 가려고 사진만 찍고 있는데 제가 이후에 이 봉투를 강호 작가님 가슴에다 팍 안겨드렸어요. 작가님 이거 좀 받으세요. 작가님 이거 뭡니까? 그래서 아예 서울 가실 때 읽어보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도 급하게 들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작가님한테서 이거 출간하십니까? 그래서 문자가 와서 네 작가님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제가 작가님께 추천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당연하지요 라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추천사를 받아서 제 책에 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 작가님을 알게 된 건 그리고 인연이 된 건 이때고요. 18년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만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을 제가 한 번 만나고 서평을 받고 그 이후에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어떤 형태든 연결을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고요. 이 책의 키워드는 진정성이에요. 대통령의 글쓰기. 이 두 대통령은 거짓말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진솔하게 설득할 수 있는 연설문도 쓰시고 해서 저도 그런 글을 쓰려고 제 책에 아주 솔직하게 다 표현을 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제가 2002년 6월 달에 썼던 잡지의 마라톤 월간지죠. 여기에 제 글이 실렸고 그 위에 대홍기획에서 있는 폴란드 글이 써 있고 여러 백일장에서 쓴 작품집이 있고 문집이 있고 결국에는 아내 수업이라는 책이 이렇게 탄생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삶의 아픔과 성장을 글로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요. 네, 지금 7년째 꾸준하게 지금 블로그에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제가 한 10년은 채울 거거든요. 10년 정도의 제 살아온 이야기, 우리 가족의 성장 이야기 이런 거를 해놓으면 검색을 하면 그냥 언제 뭔 일이 있었는지 쭉 나오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기를 해놓으니 이제 보물창고가 되는 거고 또 타임머신이 되는 거고 그걸 함께 읽으면 우리가 이때 이랬구나. 아이들이 자기의 어린 모습 보고 내가 이랬어요? 와 아빠 맞다 이제 기억나 이러면서 이야기거리, 웃음거리 이런 것들을 전 블로그에서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글쓰기가
이런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왜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요? 아내도 회복되고 아이들 잘 크고 있고 한데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또 포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직장에서. 근데 저희 팀장께서 김 선생 네가 다 책임져 라고 딱 떠넘기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조직에 부릅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는 리더십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포항공과대학교라고 하는 이 큰 좋은 회사, 좋은 교육기관의 사실 또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더라. 그래서 제가 제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떠안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배신감도 있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에. 여러분들 혹시 이 책 그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시리즈 1, 2, 3가 있는데 이 소설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편에 나오는 김 부장이 정신과를 다녀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도 되게 제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데 저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병가를 냈어요. 2달 동안 억울해서. 그래서 근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병가를 내고 있다가 2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육아휴직을 한 이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살고자 퇴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우리 둘째가 마지막 나이가 그때 걸려 있어서 과감하게 내가 좀 숨 좀 쉬고자 육아휴직이라는 카드를 써서 잠시 직장에서 나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때는 야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안 좋은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휴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길을 찾고자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휴직하고 초기에 읽기 시작했던 책들이에요. 뭐 자기계발서. 저는 자기계발서를 안 읽던 사람이에요. 왜냐? 더 이상 자기계발할 게 없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지. 내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분야의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나호경이 있죠. 청울림님의 책도 읽어보고요. 여러 이제 독서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 왼쪽에서 5번째 보면 청소력이라고 있어요. 청소력이라는 이 책도 읽고 어쨌거나 책을 읽으면서 읽은 글을 하나라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집에서. 이 안에 있던 책 어떤 거는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책에 한번 활자로 찍혀 있는 글은 이 책을 불태워 없애지 않는 이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책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책은 나를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이자 그리고 저희가 가보지 못한 길, 해보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독서 천재 홍 팀장을 쓰신 그 3P 바인더 그리고 가족 독서 모임 나비를 운영하시는 강규형 대표님인데요. 이제 독서법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자 서울에 있는 문정동에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독서 모임도 계속 참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료증 독서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5번째 위치에 있던 청소력이라고 하는 작은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온 집안을 청소를 했어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온 집안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책 정리하고 가족이랑 함께 네, 이 책에 따라 여기 보면 뭐 하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운 소금이에요. 구운 소금은 이렇게 수분이 다 없어진 상태로 이제 온 집안에 뿌려놓으면 안 좋은 기운과 이런 거를 다 빨아들인대요, 이 소금이.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온 집안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뭐 뿌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책을 따라 집도 청소하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어쨌거나 좀 바꿔보자. 생각을 좀, 나의 힘든 것 좀 바꿔보자. 이런 것들 책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독서라는 것을 이제 독서법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바로 집에서 한번 아빠가 이런 걸 배웠는데 남편이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빠가 아픈 아빠를 위해서 조금 이제 가족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시작안이 돼서 이제 하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독서 모임을 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저는 이제 웃음을 주는 씨앗이다 이런 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책은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글쓰기를 하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스스로가 회복되는데 제 스스로가 성장하는데 이제 갖게 되는 이런 키워드 3가지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좀 하게 됐고요. 이 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데 한 구절인데요. 이 2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장면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이 문장을 대학교 때 교수님이 주신 그 시의 한 구절을 그때부터 계속 좋아했고 제 인생의 시로 했고 제가 사관학교를 나와서 민간인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지만 분명히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그 많은 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드라마 미생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우연찮게 그날 마지막 날을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 시가 나와요. 가지 않은 길. 그래서 와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군지 되게 궁금했고 미생의 작가든 뭐 드라마 PD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정답은 없고 그리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길을 따라 이제 묵묵하게 가면서 이제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빠의 인생 혹은 남편의 인생이라는 걸 이제 2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이야기는 딱 1시간 반이 됐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아까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강연을 좀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성공맘님이라고
그 기초독서, 기초반에서 하시는 모임에서 좀 초대해서 좀 안에 수업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좀 했던 거 다시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네, 네, 지금 이제 1시간 반 딱 됐고요. 네, 누림님 언제 들어오셨는지 오셨고, 네, 슈퍼먼이 오셨고요. 사랑이네님, 제가 네, 줌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드리님 제 책 읽으셨잖아요. 네, 아, 읽었습니다. 읽고 계신가? 읽으셨나? 다 읽었습니다. 네. 책을 써놓고도 이게 이게 그래요. 강연을 안 했어요. 저는 책 나오고 나서 강연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아내가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될지 음, 몰라. 음, 뭐 책 냈다고 뭐 저자 강연 하러 다니면서 아픈 음, 아내를 아프게 하는 게 니인데 네가 잘못한 건데 왜 네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하는 거냐. 이게 되게 그래서 홍보도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제가 2002년, 20년에 이제 아내가 회복이 됐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그때부터 좀 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근데 이미 책 나온 지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려니까 또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미 한물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이거고 이게 팩트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거고 이제는 이제 나쁜 남편에서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음, 남편이 되니까 또 좋은 아빠로 진화해 가는 역할이 좀 그렇게 되어 가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들을 우리 애들이랑 요렇게 하고 놀아요 정도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또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거는 네, 오늘은 요까지만 딱